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8월 일정의 마지막 경기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2021-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경기 1대0 무승부로 치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일 새벽에 열린 9월의 첫 경기지만 영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8월 31일 8월 마지막 날 저녁에 열린 경기였죠. 프리미어리그에서 5라운드까지 토트넘 3승 2무 무패를 달리면서 현재 3위에 올라 있는데요. 오전 전승의 아스널 그리고 4승 1무의 맨체스터 시티가 조금 더 앞서가면서 강력한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 손흥민 선수 아쉽게도 이 5경기 모두 선발 출전했지만 아직 첫 골을 신고하지 못했는데요. 득점왕 경쟁에서는 꽤 많이 밀려났습니다. 골든부츠를 지키기 어려운 흐름인데요. 맨체스터 시티에 새로 합류한 에를링 홀란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역대 첫 5경기 최다 득점 기록인 9골, 2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몰아치면서 앞서가고 있고요. 승격팀 풀럼의 지난 시즌 2부 리그 챔피언십 득점왕인 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가 5골, 그리고 해리 케인 선수가 4골을 기록 중이고, 오전 전승 아스널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가브리엘 제주스가 3득점 3도움으로 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리버풀은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와 함께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던 살라 선수 역시 득점이 조금 부진한 모습이긴 하지만 호베르트 피르미누 선수가 다르윈 누네스가 퇴장 징계로 빠진 가운데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도움 공동 1위를 달리는 등 여러 선수들이 득점과 도움왕 기록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데안 쿠루세스키 선수는 2개의 도움을 기록 중이고 손흥민 선수도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웨스트햄과의 경기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첫 번째 풀타임 경기를 치렀고 토트넘의 선제골 과정 비록 직접 공격 포인트가 되진 않았지만 상대 수비수 틸러 캐러의 자책골을 유도해내는 결정적인 위치 선정과 또 압박 플레이를 펼치면서 기여를 했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토트넘이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경기력 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경기는 영국 현지에서 BT 스포츠에서 중계를 했고요. BT 스포츠의 분석 패널로는 토트넘 선수 출신인 피터 크라우치, 웨스트햄과 첼시에서 활약했던 조 콜, 그리고 공격수 출신 칼튼 콜이 출연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조 콜이 최근에 이제 분석가로서의 면모를 보이면서 좋은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토트넘의 선제골 장면 조 콜이 어떻게 설명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웨스트햄 전력의 핵심은 라이스 수책의 중앙 미드필드 콤비인데요. 라이스 선수가 한 최근 2, 3년 사이에 굉장히 공격적인 움직임과 공격 침투, 전진 플레이를 많이 시도하고 있잖아요. 라이스가 올라가면 수책이 뒤를 커버하는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데 토트넘의 선제골 장면도 라이스가 공격을 시도하는 과정에 나왔어요. 조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이스가 수책과의 거리를 조금 벌리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격에 가담했는데 그랬을 때 이제 공격이 차단된 이후에 수비 전환이 전체적으로 느렸다. 라이스도 느렸고 웨스트햄 선수들 전체가 수비로 돌아오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토트넘의 역습에 당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라이스가 수책으로부터 공을 달라고 해서 받았고 전진해서 들어가다가 차단됐을 때 토트넘 수비 라인에서 빠르게 케인 선수에게 공을 보내잖아요. 케인 선수도 공을 달라고 했고 케인 선수가 공을 받는 순간 쿨루세프스키, 케인, 손흥민 선수 이 3명이 나란히 우다다다다 달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케인 선수가 공을 운반하고 들어가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던 쿨루세스키에게 공을 줬고 쿨루세스키가 이제 오른쪽 사이드에서 또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면서 케인 선수는 쿨루세스키 등 뒤쪽 사이드라인 쪽으로 돌아서 또 침투하게 되거든요. 이때 중앙 쪽으로 웨스트햄 수비 4명이 침투하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 4명의 선수들이 볼 수 없는 바깥쪽 왼쪽 멀리서 또 침투에 들어갔기 때문에 웨스트햄 수비수들이 혼란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을 쥐고 돌파하는 쿨루세스키를 방어하는 움직임 주마 선수가 따라가고 있는데 케인도 손흥민도 바깥쪽으로 들어가니까 중앙 위험 지역 슈팅을 바로 때릴 수 있는 그 지역을 비우고 케인, 손흥민에게 분산해서 수비를 가야 될지가 애매하고 그렇다면 간다면 누가 가야 되는지도 확실하게 얘기가 안 됐다. 공격수 출신인 칼튼 콜도 수비 사이에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달리는 선수, 공을 소유한 선수 누가 누구를 맡을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졌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결국에는 쿠루세프스키가 뒤로 돌아가는 케인 선수에게 공을 툭 밀어줬을 때 쿠루세프스키가 공을 쥐고 슈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3명의 수비수가 모두 몰린 가운데 케인이 프리 찬스로 컷백을 할 수가 있게 됐고 골키퍼를 마주한 상태에서 케인 선수는 반대편에 들어오는 손흥민 선수를 보고 패스를 했는데 그 앞에 틸로 캐러가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틸로 캐러가 사실은 이 장면에서 몸을 움직이기가 어렵고 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드렸을 때 자책골이 될 위험이 있어서 발을 뻗자 그 공을 맞고 그대로 빨려 들어갔어요. 사실은 이 장면을 시원하게 걷어내려면 몸의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본인도 이 공을 따라서 따라 내려오고 있었고 이 공이 바깥쪽으로 빠져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캐러가 확실하게 걷어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저 건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건드리면 워낙에 컷백할 때 공의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골이 될 수밖에 없었죠. 피터 크라우치는 웨스트햄의 수비에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토트넘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상대 공격을 끊었을 때 그리고 상대가 전진했을 때의 역습 공격 능력이 굉장히 파괴적인 팀이다. 이번에도 파괴적인 특유의 그 역습 능력을 발휘해서 골을 넣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1대0으로 끌려가는 웨스트햄이 후반전에는 경기력을 뒤집으면서 더 좋은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조콜은 후반전에 토트넘이 이른 시간에 동점골을 내줬던 상황은 집중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결국에 선수들의 규율이 잘 갖춰지지 않았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조콜이 분석한 이 화면을 통해 분석한 내용들을 보시면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호이비르 선수가 후반 초반에 축구화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축구화를 갈아 신는 과정 속에서 주심과 좀 언쟁을 벌였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갈아 신고 경기는 진행해야 되는데 조금 본인이 나갔을 때 10명이 경기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을 지연하고 안에서 갈아 신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웨스트햄 선수들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토트넘 선수들의 집중력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공이 바깥으로 나갔고 웨스트햄이 스로인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인데요. 사실 콘테 감독이 경기 후에 얘기했듯이 피지컬이 좋은 웨스트햄은 코너킥, 프리킥, 스로인 상황에서 롱볼을 통해서 공격을 풀어가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이때 집중이 안 된 겁니다. 일단 공이 나갔을 때 라이트백인 초우파 선수가 공을 빨리 줘! 라고 소리치고 있거든요. 웨스트햄의 홈 경기장이기 때문에 볼보이도 공을 빨리 줬어요. 이렇게 공이 빨리 연결되는 과정에 페리시치 선수들을 지켜보면서 수비 라인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필드 위에 감독과 같은 역할을 페리시치가 해주고 있고 다이어에게 공간을 이렇게 서야 되고 다른 선수들에게도 간격을 좁혀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좁혀지진 않고 있었고 페리시치가 등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스로인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리시치의 대응도 늦었고요. 또 하나는 반대편에 뒤쪽에서 따라 내려오는 수책 선수에 대한 대응인데요. 사실 수책 선수가 뒤에서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을 때 비수마가 수책보다 앞서 있었고 수책의 뒤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중앙 지역에는 호이비에르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비수마가 조금 빨리 내려와서 안토니오로 함께 커버해줬어야 돼요. 안토니오가 힘이 좋고 또 포스트 플레이가 되고 또 슈팅 능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에릭 다이어가 박스 안에서 안토니오를 1대1로 방어하기 쉽지가 않은 상태니까 일단 이런 위험 지역으로 비수마가 빨리 내려와서 커버해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 조콜이 설명한 대로 비수마가 여기까지 근거리로 내려와 줬다면 조금 더 빠르게 이 상황, 스로인이 연결된 상황을 저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조콜이 얘기하기로도 콘테 감독은 상대 스트라이커가 이렇게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을 경우에는 타이트하게 마크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다른 선수들의 지원인데요. 비수마도 내려오지 않았고 그리고 비수마가 내려오지 않았던 과정에는 다이어도 비수마에게 내려오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고 게다가 이제 공격에 가담했던 손흥민 선수도 천천히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커버하기가 어려웠어요. 수책 선수를 커버하기가 어려웠죠. 가장 결정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드인 후이비에르 선수가 스로잉 공격이 전개되고 있는데도 계속 주심과 얘기를 나누고 있고 주심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과 상대 선수를 지켜보면서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주제에 어떤 시급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경기가 진행 중이면 호이비에르는 경기에 집중했어야 된다는 것이 조콜의 지적인데요. 이때 반면에 웨스트햄 선수들은 스로인을 통해 골을 만들고자 하는 강한 집중력을 통해 플레이를 전개했습니다. 결국에 스로인이 이어졌을 때 안토니오가 공을 잡았죠. 안토니오가 공을 잡는 순간까지도 비수마 선수는 빠르게 안토니오를 압박하러 내려오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수책 선수가 더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손흥민 선수도 그냥 서서 지켜본 상황이 있고 호이비에르는 여전히 주심에게 나는 그때 잘못이 없다 약간 이런 느낌 그 신발을 갈아 신는 부분 때문인 것 같긴 한데 계속해서 주심과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수마가 여전히 이제 안토니오가 공을 잡았을 때도 다이어를 바라만 보고 있는데 다이어를 바라보고 안토니오를 같이 커버해줘야겠다 하고 움직이긴 시작합니다. 근데 그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책이 달려드는 부분을 커버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비수마가 시선이 넓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을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수책의 침투를 커버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안토니오가 공을 받았을 때 또 터치가 좋았고 돌아서는 과정도 좋았고 지키는 상황도 좋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요. 호이비에르가 이때 이제 수책이 뛰어드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수책은 이미 박스 안까지 먼저 진입하는 상황이었고 너무 늦었다. 왜냐? 주심하고 대화를 나누느라 수책의 침투에 반응하기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늦게 내려왔다는 것을 탓하기보다는 애초에 센터백을 보호해야 하는 비수마와 호이비에르의 안일한 플레이가 굉장히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때 하필이면 안토니오가 러블리한 플릭이라고 소개하죠. 툭 밀어주는 패스가 너무나 정확했고 또 수책의 터치도 1차적으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가져간 슈팅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동점골이 나온 것입니다. 스로잉 공격 자체가 웨스트햄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토트넘의 미드필드진이 집중력이 떨어졌던 부분들, 안일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라고 조콜이 설명하게 되는데요. 비수마 선수가 이날 경기에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공격 가담 상황에서의 패스도 아쉬웠고 수비 커버도 아쉬웠었고 압박에 있어서도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벤탄쿠르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굉장히 넓은 수비 범위와 열심히 뛰고 또 압박해주는 게다가 연계까지 잘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날 머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으면서 빠지게 된 벤탄쿠르인데 조콜은 이날 경기에 벤탄쿠르가 있었다면 더 나았을 것이다라고 직설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토트넘의 애정을 갖고 있는 피터 크라우치는 슬로피라는 표현을 쓰면서 토트넘이 때때로 이렇게 허술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수가 몰리는 상황, 북적북적 거리는 상황,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갑자기 집중력을 잃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썬데이 리그, 즉 조기 축구에서 배워야 할 정도로 기본적인 부분들을 미스할 때가 있다. 이렇게 공수가 전환될 때, 공이 상대팀으로 넘어갈 때는 주심과 얘기하지 말고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아마추어적인 실수를 저지르면서 실점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 이날 경기 분석에서 주목한 것이 바로 파케타 선수의 활약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브라질 대표 선수이고 리옹에서도 좋은 플레이를 펼쳤으며 창의성을 갖고 있는 선수임에도 중앙 미드필더로서 수비 커버도 되고 압박도 잘해주고 부지런히 뛰는 이 파케타 선수가 토트넘에 온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파케타 선수의 에이전트 측에서 토트넘 측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콘테 감독이 썩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 파케타 선수가 웨스트햄에 입단을 하게 됐어요. 웨스트햄이 구단 역사상 최고의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려온 선수인데 이날 경기 정말 교체로 들어와서 데뷔전 치렀는데 아주 매끈한 플레이로 웨스트햄이 후반 막판에 공격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선수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조콜이 설명하는데요. 아주 영리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이 파케타 선수가 웨스트햄 선수들과 단 한 번의 전술훈련도 하지 않고 그저 벤치에서 어떻게 경기를 하는지 지켜보다가 투입된 것인데 너무나 플레이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면도 보시면 공격 라인에서 산체스 근처에 있다가 토트넘의 공격이 전개될 때 라이스가 해리 케인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리 케인 선수가 쿠루세스키에게 공을 연결해주는데 이 상황에서 본인이 함께 달려들어와서 공이 흘러나온 상황에서 빠르게 가담을 해줬기 때문에 결국에 파케타가 이 공을 끊어내면서 재역습을 웨스트햄이 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끊어내고 곧바로 또 파케타가 배후에 있던 크레스웰에게 공을 밀어주고 다시 올라와서 공을 받고 전개하는 그런 플레이를 했습니다. 조콜은 파케타가 솔직히 이날 특별한 뭔가 아주 대단한 플레이를 보여준 건 아니지만 공을 받아주고 수비를 지원해주고 또 연결을 해주면서 정확하게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했다. 심지어 중요한 것은 역시 훈련 한 번도 없이 동료들과 호흡도 안 맞춰보고 실전을 투입됐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선수가 굉장히 지능적이고 수준이 높은 선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조콜은 이 장면도 소개하면서 전방 압박도 잘한다고 설명을 했고 파케타가 플레이 중에 했던 모든 선택이 적절했고 투입과 함께 경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소개하는데요. 지금도 보시면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산체스의 후방 빌드업을 괴롭혀줬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토트넘의 공격을 지연시키고 토트넘이 위험한 지역에서 공을 뺏기고 위기를 맞이하게 만들었어요. 또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내려와서 비수마와 쿠루세스키가 압박하는 와중에도 선수를 본인 쪽으로 몰아놓고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공을 연결해주고 공격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드필더로서 특히 10번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로서는 최고의 플레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피터 크라우치는 경기 막판 순간 초팔이 내준 컵백을 슈팅하지 못하고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워했는데요. 칼튼 콜은 사실 이 장면에서 에메르송 팔미에리 선수와 파케타 모두 이제 막 웨스트햄에 합류했기 때문에 호흡이 안 맞기도 하고 케미스트리 문제도 있고 특히 막 합류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슈팅을 해야 되나? 내줘야 되나? 서로의 생각도 모르고 또 자신감도 좀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또 나설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나온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이 장면들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파케타 영입 웨스트햄이 아주 잘했다고 했습니다. 토트넘 이적 시장이 이제 문이 닫히기 직전인데 과연 이런 창의적이면서도 부지런히 뛸 수 있는 미드필더를 구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또 하나 이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평소에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하지 않는 게 나의 기조다라고 말해왔는데 이날 경기 끝나고 나서는 이례적으로 전반전에 있었던 페널티킥 판정이 취소된 것 VAR 판정을 통해서 크레스웰의 핸드볼 파울이 정상적인 플레이였다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심판에게 나는 옳은 결정을 한 거라고 얘기를 했다. VAR로 다시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잉글랜드는 VAR을 제대로 쓰는 법을 배우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날 경기를 이제 중계하면서 참가했던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은 콘테 감독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터 크라우치는 불행하게도 저는 콘테 감독이 틀렸고 주심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새로 더 디테일해진 핸드볼에 대한 규정은 우연히 이루어진 액시던트 상황에서는 핸드볼을 선언하지 않는다. 바로 손에 맞았다면 이 헤더 슈팅이 그냥 곧바로 손에 맞았다면 페널티킥이 확실하지만 크레스웰의 머리에 먼저 맞고 손에 맞았기 때문에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은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했고 조콜도 같은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는 사실 경기 내용 분석을 거의 하지 않고 이 페널티킥 장면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는데요. 진행자인 게리 리네커가 페널티킥을 VAR로 취소한 게 옳은 결정인 것 같은데 콘테 감독이 인터뷰에서 다른 생각을 얘기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었을 때 토트넘의 경기를 많이 분석하고 있는 토트넘 선수 출신인 데니 머피가 콘테 감독이 크레스웰의 머리에 공이 먼저 맞은 것을 잊은 것 같다. VAR이 옳은 결정을 한 것이다. 결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옳은 결정을 한 것이다 라고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콘테 감독 여러모로 이날 경기 운영이라든지 경기 후의 인터뷰라든지 또 많은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토트넘은 9월 달에도 5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어찌됐거나 8월 5경기를 무패로 마쳤기 때문에, 게다가 이 무패 과정에 3경기가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홈 경기가 더 많은 9월 달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9월 달 첫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9월 3일 토요일 밤 11시에 킥오프하는 풀럼과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경기고요. 한국 시간 9월 8일 목요일 새벽 4시에는 올랭피크 마르세유와 홈 경기로 챔피언스리그 D조 1차전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경기라고 할 수 있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가 추석 연휴 기간 9월 1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원정 경기로 치러지고요. 9월 14일 수요일 새벽 1시 45분에는 스포르팅 리스본 원정으로 챔피언스리그 D조 2차전 원정 경기, 그리고 A매치데이에 앞서서 열릴 마지막 일정으로 프리미어리그 레서시티와 홈 경기가 9월 18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열립니다. 모든 경기가 3일 간격의 타이트한 일정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아마 손흥민 선수가 지금의 논란과는 별개로 선발 출전하지 않는 경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올 시즌 첫 골을 넣고 부담을 내려놓고 지난 시즌과 같은 화끈한 골폭풍, 멋진 플레이 보여주길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